ISO 9001에 대한 전반적인 변천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핵심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진행될 여러분들이 뭐 ISO 근처뿐만 아니라 ISO 14000, 45001, 뭐 기타 많은 부분들에 다 적용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면 ISO 9000이 바뀌면 거기에 따른 컨셉들이 적용 유무가 고려되고 다른 경영 시스템들도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기본이 되는 경영 시스템들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변천사를 보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SO 9001 얘는 1987년도에 이제 처음 생깁니다. 1987년도. 그래서 얘가 한번 변화를 합니다. 언제? 1994년도에 한번 변화를 하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얘가 2000년도에 한번 변화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008년도에 변화를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2015년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요때 여러분들이 변할 때 있어서 여기서 욜로 변할 때 있죠. 여기서 욜로 변할 때, 이때는 이제 마이너 체인지.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여기서 욜로 변할 때, 이때는 빅 체인지입니다. 많이 변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욜로 변할 때 뭐예요? 마이너 체인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욜로 변할 때 역시 빅 체인지. 예. 그래서 마이너 체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인 언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변하지 않은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빅 체인지는 이 두 번의 빅 체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두 번의 빅 체인지가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000년대 전에는 어떤 거였냐면 프로시저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절차라는 개념이죠. 예. 네, 절차라는 개념에서 뭐가 됐냐면 2000년대로 오면서 뭐가요? 프로세스가 됐습니다. 네, 프로세스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절차와 프로세스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는 적합성 위주입니다. 적합성은 어떤 적합성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법규 사항에 적합해야 된다. 법규나 규제적 요구 사항에 적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자, 법규 요구 사항에 적합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법규 요구 사항은 뭐가 있냐면요. 보통 이제 안전이라든가 이제 환경에 관련된 법규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있죠. 이런 것들이 적합해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고객 요구 사항에 적합해야 된다. 고객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회사 자체가 설정한 자체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된다. 자체 요구사항. 조직 자체입니다. 네,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된다. 이렇게 적합성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죠. 그렇죠? 네, 적합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게 먼저 적합해야 된다는 거 나오죠. 그다음 이제 이게 2000년대에서 프로세스로 변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적합해야 됩니다. 네. 어디에? 법규라든가 그다음에 고객 요구사항, 자체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되죠.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효과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효과성. 효과성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목표에 대한 달성 여부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뭐냐면 얘는 목표 달성 여부입니다. 예.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면 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효과성과 더불어 세 번째 효율성이 있어요. 효율성. 예. 자, 효율성은 뭐냐면은 얘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먼저 한번 보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에요. 그렇죠? 예. 인풋에서 아웃풋. 근데 뭐예요? 최소의 인풋으로 최대의 아웃풋을 얻었느냐. 이게 효율성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90원으로 목표를 달성한 회사와 100원으로 목표를 달성한 회사를 볼 때 똑같이 목표는 달성했지만 90원으로 목표를 달성한 회사가 어떻게 돼요? 최소 인풋으로 최대 아웃풋으로 100원으로 목표를 달성한 회사보다 뭐가 돼요?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거를 다시 한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뭐예요? 효과성은 조금 고객 만족하고도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우리가 목표를 달성시킨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객 만족. 얘는 뭐예요? 효율성, 최소 인풋으로 최대의 아웃풋을 얻다 보니까 사실은 프로핏하고 연결이 돼요. 그렇죠? 예. 100원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90원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게 더 이윤이 많이 남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윤과 관련돼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말하냐면 얘는 고객 만족이 아니라 우리 조직 만족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조직 만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적합성, 효과성, 효율성. 이것이 이제 세 개가 다 만족이 돼야 되는 것. 요게 이제 바로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프로세스를 할 때 프로세스에 전제 조건이 있다. 프로세스 shall be measurable 해야 된다. 예, 이런 거죠. 프로세스는 이 shall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shall. 반드시, mandatory, 의무적으로 이거거든요. should는 권고사항이지만 얘는 shall은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세스는 반드시 measurable 해야 된다.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세스인데 측정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는 프로세스가 아니다. 프로세스는 반드시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측정 가능한 대상이 어떻게 될까? 뭐를 측정 가능해야 돼요? 얘네 둘을 측정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얘네 둘이 측정 가능한 것에 대한 대상이다. 그럼 얘는 뭐예요? 효과성을 측정을 뭐라고 해요? PI라고 하죠. 성과지표. 성과지표. 자, 우리가 여러분 KPI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Key Performance Indicator. 이거는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죠. 성과 지표를 가지고 해요. 그렇죠? 얼마나 효과적이냐, 얼마나 효율적이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측정 대상이에요. 그렇죠? 예. 효과성과 효율성을 우리가 측정하는 측정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평가 지표는. 뭐가 있어요? 하나는 효과성에 관련된 PI, 성과 지표가 있고요. 프로세스 인디케이터,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약자입니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성과 지표. 그다음에 효율성에 관련된 또 PI도 있다 이거죠. 효과성과 효율성에 관련된 PI를 가지고 있다. 둘레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프로세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고객도 만족시키고 우리도 만족시킨다라는 두 가지를 보증하는 거게 되죠. 적합하고 어디에? 법규의 고객 요구사항의 자체 구성에 적합하고 더불어 우리는 고객도 만족시키고 우리도 만족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측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로세스 접근 방법의 가장 큰 변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일정한 절차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따르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구매 절차 만들어 놓고 그대로 따라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일종의 수직적인 전개 방법이에요. 수직적 전개 방법. 수직적 전개 방법이다. 그렇죠? 예. 그러나 프로세스라는 거는 뭐예요? 얘는 수평적인 전개 방법이다. 이거예요. 수평적 전개 방법. 자,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이 A라는 회사의 올해 그 매출 목표는 100억이었어요. 100억. 근데 해보니까 90억밖에 하지 못했어요. 90억밖에. 그럼 뭐야? 마이너스 10억이죠. 그때 10억일 때 한번 원인을 분석해 본 겁니다. 이 마이너스 10억이 왜 나왔을까? 첫 번째 보니까 야, 마케팅도 잘못했다. 너네가. 원래 제품에 대해서 개발되면 그 개발된 걸 마케팅을 잘했는데 마케팅에도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세 번째 뭐예요? 또 보니까 설비 고장도 많이 나고 작업자가 실수하고 있어 생산 쪽에도 문제가 있다. 네 번째 뭐예요? 야, 이거 품질이 보니까 자꾸 불량이 나고 그래서 품질에도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뭐예요? 야, 협력업체로부터 들어오는 원부자재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다. 구매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섯 번째 아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가 원래 개발할 때부터 개발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 개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단순하게 100억인데 90억을 밖에 못해서 10억을 못했다는 게 뭐야? 니네가 영업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뭐예요? 수평적인 전개 방법을 가지고 있다. 프로세스는 수평적인 전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요. 이대로 절차를 만들어 놓고 무조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적인 전개 방법이에요. 얘는 수평적인 전개 방법이다. 이것도 큰 프로세스하고 차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큰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에 일어났던 게 뭐냐면 이제 2000년대로 가면서 뭐가 일어났냐면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야, 위험 경영이죠. 위험 경영. 그렇죠? 위험 경영. 자,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십시오. 예. 자,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일단 볼 때 리스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품에도 리스크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예. 제품 자체. 그다음에 공정에. 자, 볼트를 단순하게 삽입하는 공정이냐 아니면 어떻게 돼요? 엔진 정밀안을 가공하는 공정이냐. 이 공정에 따라가도 리스크가 틀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공정 리스크도 있고 제품 리스크도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프로젝트도 리스크가 있어요. 기업 자체의 비즈니스를 할 때 경영상의 리스크도 있고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리스크 종류는 아까 말했듯이 제품 리스크, 공정 리스크, 프로젝트 리스크. 프로젝트 리스크는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신제품 개발하는 거. 자, 우리가 프로젝트를 얘기할 때 개발 프로젝트, 이걸 개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개발 프로젝트를 얘기할 때 신기술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신제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있고요. 세 번째는 파생 제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신기술, 신제품, 파생 제품 이렇게. 자, 파생 제품은 기능의 일부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예, 기능의 일부가 바뀌고. 그러나 신제품 뭐예요? 소나타가 NF, EF, LF 이렇게 변형하는 과정이죠. 신기술은 뭐예요? 대표적인 게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기관 자동차로, 전기차로 바뀌는 거죠. 얘는 뭐예요? 4M이 다 바뀌는 거예요. 4M 체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을 만들 때의 작업 방법과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를 만들 작업 방법이 완전 틀리죠.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머티리얼, 자재와 그 다음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자재, 머티리얼이 완전 틀리죠. 그 다음에 머신, 내연기관을 만들 때 사용하는 설비와 전기자동차를 만들 때 만드는 설비가 틀리고 맨도 틀리죠. 내연기관에서 50년, 20년을 가진 경력자가 전기자동차에서 20년 가진 경력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맨, 머신, 머티리얼이 다 바뀐다. 이거 신기술 프로젝트죠. 인류 갈수록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렇죠? 예.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품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지금과 같이 공정에 관련된 리스크도 있고 지금과 같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리스크도 있다.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비즈니스 경영에 관련된 리스크도 있다. 이제 이렇게죠. IS 9000에서는 주로 이제 경영에 관련된 리스크를 배우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리스크가 신기술이든지 신제품이든지 뭐 프로덕트든지 프로젝트든지 경영이든지 간에 이 리스크의 매니지먼트의 컨셉은 똑같다 이거죠. 컨셉이 똑같다. 우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면 ISO 31000입니다. 잘 나와 있어요. ISO 31000에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컨셉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컨셉을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리스크를 식별해야 됩니다.
이 제품에는, 이 공정에는, 이 프로젝트에는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까? 이 리스크를 쭉 나열해야 되겠죠. 식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 식별된 리스크들이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영향 분석을 해야 됩니다. 리스크에 대한 영향 분석. 자, 이 볼트가 하나 잘못되면은 이 볼트가 들어가는 모터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다. 이 볼트가 잘못되면 모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동차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냐. 아니다. 볼트가 잘못되면은 모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동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마지막 운전자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분석. 얘가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파손이 일어난다. 얘가 잘못되면 어떻게 리크가 일어난다. 이런 영향 분석을 해야 되지. 결과에 대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리스크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 자, 이 평가는 뭐예요? 첫 번째 뭘로 합니까? 첫 번째 보통 이제 얼마나 얘가 심각하느냐. 얘가 발생되면, 이런 리스크가 발생되면 얼마나 심각하냐. 사람이 죽을 만큼 심각한 거냐. 아니면 뭐 부상을 뭐 몇 주 이상 받을 만큼 심각한 거냐. 아니면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회사의 손실에 뭐 몇십억을 할 거냐, 몇 억을 할 거냐, 몇 천만 원을 할 거냐. 이렇게 나누죠. 두 번째. 그래서 얘를 severity 이렇게 하면 심각도라고 합니다. 근데 발생도도 있죠. 이걸 occurrence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얘가 발생이 얼마나 자주 하느냐. 빈도야, 얘는 빈도. 뭐, 10대 만들면 한 대 발생하느냐. 이런 거죠. 몇 프로의 확률로 발생하느냐. 세 번째는 뭐예요? 검출도. 근데 이걸 D라고 하면, 디텍티브니스 D라고 합니다. 얘는 한 번 발생됐는데 쉽게 발견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것들, 검사나 검출을 통해서 발견되지 않는 것들이죠. 그리고 유출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암은 굉장히 금방 발견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근데 어떤 것들은 진행 과정이 굉장히 정밀 검사를 하지 않으면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일반 신체 검사에서는 밝혀지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위험한 거죠.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검출도. 발생은 됐으나 발견되기 어려운 것들이죠. 그럼 이것들을 세 가지를 우리가 S 곱하기 O 곱하기 D 해가지고 우리가 RPN 이렇게 얘기합니다. Risk Priority Number에서 위험 우선순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험 우선순위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걸 평가하는 거죠. 왜? 리스크가 높은 것부터 빨리 감소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리스크를 꼭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량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정량적인 평가. 예, 평가는 가능하면 정량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량적인 평가를 했죠. 자, 그 다음에 평가를 하면 네 번째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리스크 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리스크 처리. 자, 리스크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리스크를 해봤더니 별 문제가 없어요. 무시해도 될 리스크가 있죠. 예. RPN이 너무 낮아요. 예.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만약에 얘가 10점이다. 얘가 10점이다. 얘가 10점 만점이라고 판정했을 때 실제적으로 10점 만점입니다. 1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최고로 나올 수 있는 위험 리스크가 얘가 RPN이 1000이라는 거죠. 1000. 그렇죠. 그럼 얼마나 위험한가 한번 볼까요? 심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심각한 거죠. 자, 사람이 죽는다. 그런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런 만큼 위험하다. 5는 이거는 빈도라고 그랬죠. 자동차 10대 만들면 한 대는 사람이 죽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 발생된다. D인데 뭐예요? D가 10이면. 근데 그걸 검사로서 발견해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대 만들면 한 대씩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의미죠.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예. 자, 이런 개념이다. 자, 그러면 줄여야 되겠죠. 줄여야 되겠죠. 리스크를 처리해. 평가해보니까 심각도일, 발생도일, 검출도일, RPN1 무시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첫 번째는 리스크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시. 예, 낮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또 뭘까요? 감수하는 경우도 있어. 높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수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죠. 감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는 뭐 리스크 이동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번째 중요한 거는 리스크를
감소시킨다라는 거죠. 네, 감소, 리덕션 시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스크가 줄어들면 뭐예요? 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리스크가 감소되면 얘는 개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그렇고 ISO 9000도 그렇고 맨 마지막이 개선입니다. 리스크를 줄이면 개선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이렇게 변천 과정을 한번 한번 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개성공단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끔 예를 드는데 저희 아시는 선배님이 예전에 개성공단이 있을 때 심사를 갔다고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의 특징은 뭐예요? 어떠한 그 기술 집약적인 산업보다는 노동 집약적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의 싼 노동력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거기에 뽑혀온 사람들이 굉장히 유능하죠. 유능합니다. 그 다음에 언어도 잘 통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보니까 불량률이 굉장히 낮아요. 왜 낮냐? 일정 목표 불량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자아 비판을 시킨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생산량도 못 맞췄다. 자아 비판시켜요. 그러니까 생산량 어떻게든지 맞추고 불량 뭐 감추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불량도 워낙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다음에 법규에 아주 적합하죠. 그늘을 법규를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서로가 아주 적합하죠. 당연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죠. 예. 물류도 좋아, 세금 혜택도 받아, 그렇죠? 예. 뭐 그다음에 가까워, 의사소통 잘 돼, 그다음에 노동력도 싸, 적합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 다 망했단 말이죠. 예. 얘는 뭐냐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얘가 무슨 말이냐면 CI라고 합니다. Continuous Improvement. 얘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리스크가 있더라도 그 리스크를 미리 사전에 식별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서 처리를 해서 그 리스크가 터졌을 때 그거에 대비하는 기업이 끝까지 살아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 경영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도 지속 가능 경영, 회사도 지속 가능 경영, 개인도 지속 가능 경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해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적합하기만 했던 시대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적합하면 안 된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어야 된다는 이러한 개념을 가진 시대에서 이것까지도 했는데도 완벽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아니죠. 뭐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나고 이스라엘하고 뭐 여러 곳곳에서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터지고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도 우리는 지속 가능 경영을 해야 된다. 뭐를 통해서? 그런 리스크를 미리 사전에 식별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처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리스크 경영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ISO 9001의 2015년도에 새로 도입된 지속 가능 경영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저는 ISO 31000 요 규격을 여러분들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개념이 뭐예요? 프로세스 접근 방법. 요게 이제 프로세스 접근 방법입니다. 프로세스 접근 방법. 그렇죠? 적합성, 효과성, 효율성. 요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2015년도 가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컨셉.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ISO 14000에도 나오고 ISO 45000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리스크라는 것이 ISO 9000에서는 어떻게 돼요? 좀 더 품질에 포커스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14000에서는 어떻게 돼요? 환경 쪽, 환경에 대한 리스크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45000에는 보건 안전 쪽에 좀 포커스를 봐주고 그런 쪽의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